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19 119번째 시간입니다. 119 하니까 뭐 화재 신고가 이제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는 뭐 숫자 가지고 제가 농담한 거고, 지난번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관엽식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화분에서 이제 돋아나는 불 한 포기 살리려다가 어떻게 이제 관엽식물 전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꽃집 사장님 소개로 이제 그 관여식물이라는 그 책자도 한 권 사서 이제 또 관여식물이라는 그 식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어떤 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끝을 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러니까 원예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여식물이라는 책 한 권 읽어 가지고는 뭐 너무 그 지식이 얕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식을 좀 배울 수 없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원예 강좌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원예 강좌를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등록을 하고 이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는 뭐 관여식물뿐만이 아니라 분재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예 전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현장 실습이라고 할까, 견학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또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 나섰는데, 지금 최근에 그 학교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갔던 데가 연암축산원예학교라는 그 축산과 원예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 가르치는 전문대학에 이제 견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별로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제 식물들에 대해서 구경하고 이제 온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인상에 남는 것이 높이가 좀 글쎄요, 그 당시에 한 5m? 5m인지 7m인지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온실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로 만든 그런 조그만 온실이 아니라 그 유리로 이제 전체를 둥글게 그 막은 이제 그런 온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온실이 그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온실이었는데, 딱 그 한 그루의 식물을 심어 놓고 이제 그 식물을 위해서 그 온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뭐 김치가 그 필수적인 음식이듯이, 또 그 김치를 담글 때 꼭 들어가는 이제 고춧가루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고추 농사 짓는 거를 이제 지켜봤지만, 그 봄에 고추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심었다가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초가을에 이렇게 고추를 따고 그 이제 말려서 이제, 물론 초여름에는 풋고추 퍼른 거 이제 따가지고 된장 찍어서 이제 밥 반찬으로 먹기도 했지만, 그 고추가 익어서 이제 빨개지면은 그걸 이제
말려서 이제 고춧가루로 빻아서 다른 양념으로도 쓰고 또 그거를 그냥 가을에는 이제 그 고추장도 담그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김장할 때는 그 양념을 버무려서 이제 그 고추를 이제 양념의 재료로 쓰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이제 그 고추를 뽑아내는 그 1년초 식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온실에 있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다름이 아닌 고추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라는 그러니까 1년초 그러니까 고추 나무가 아니라 그 풀이라고 설명하기 또 애매하고 하여튼 1년초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강사님 설명에 의하면은 원래 고추가 열대 그 식물인데 그 열대 지방에서는 그 겨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연초다. 몇 년이고 계속 그 온도만 유지가 되어주면은 계속 살아있는 식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밑둥이 어른들 팔뚝보다 더 굵은 그런 그 큰 그 밑둥을 지니고 있었고 그 온실의 높이가 이제 5m 이상 되는 거대한 온실이었는데 거의 꼭대기까지 그 고추나무가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밭에다 고추 한 포기 심어 놓으면은 뭐 잘해야 뭐 고추 몇십 개 이제 따는 정도인데 그 온실에 있는 그 고추나무에서는 그 수천 개의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식물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그 기후 조건에 맞는 것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1년초인데 원래 그 고추의 원산지에서는 단연초라는 사실과 또 그것이 그렇게 거대하게 자랐을 때 그 열리는 그 열매의 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뭐 몇십 개에 머물지만 그 커다랗게 자란 그 단연초 고추나무에서는 1년에 수천 개의 고추가 열려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나무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선입관 고추에 대한 선입관이 완전히 그 깨지는 그러한 어떤 인식의 어떤 대전환 그러한 충격을 이제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 원예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보통 우리가 그 묘목을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단풍나무를 그 분재의 소재로 많이 쓰는데 단풍나무를 그냥 땅에다 심어 가지고 한 3, 4년 이렇게 키우면은 잘 받아야 그 당시에 이제 한 그루에 뭐 한 2,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농민들이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땅에다가 그 좀 예쁘장한 그 돌멩이를 묻어 놓고 그 위에다가 단풍나무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단풍 위로는 이제 줄기가 자라면서 아래로는 뿌리가 이제 땅을 파고들면서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 돌 주변을 감싸면서 뿌리가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한 3, 4년 이제 잘 키워가지고 그 파내서
돌멩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단풍나무를 밑에 이제 분재 화분에다가 이제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묻어 놓고 거기에 뿌리를 이제 내리게 해서 그 분재로 만들면은 그거는 아무리 못 봐도 5만 원짜리 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3, 4년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거는 2, 3천 원짜리 묘목이 되고 어떤 거는 5만 원짜리 분재가 되니까 농민들도 단순히 뭐 씨앗 심어서 그 자라면 그걸 팔 생각만 하지 말고 1차 가공을 했을 때 그 식물이 농민들에게 주는 그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논밭에 모두 단풍나무를 그 심어가지고 분재만 가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벼농사 지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뭐 보리농사 밀농사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논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좀 더 그 어떤 뭔가 농사의 소득원을 응용을 해 가지고 키웠을 때 그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반찬에 이제 많이 쓰는 식물 중에 이제 버섯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버섯이 표고버섯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팽이버섯도 있고 느타리버섯도 있고 많이들 먹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기버섯이 그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재배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이제 먹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뭐 짬뽕 시켜서 먹을 때면은 거기에 미역귀 비슷하게 생긴 버섯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기버섯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비닐 봉지에다가 그 저 톱밥을 그 채워 넣어 가지고 온습도를 조절해서 그 모기버섯 그 효모를 효모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할까 그 그러니까 모기버섯을 키울 수 있는 그, 그, 그 일반 식물이 아니니까 씨앗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 포자? 포자를 이제 거기다 심으면은 그게 이제 그 자라나서 모기버섯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양식법이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 소개해 준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그 모기버섯 재배 기술을 연구하던 그 학자가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이제 와가지고 그 모기버섯 재배법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차피 이제 모기버섯 같은 경우도 그 온습도를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또 특히 이게 햇빛이 너무 강하면 그게 잘 못 자라는 버섯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실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어둡게 해가지고 그 비닐봉지에 그 톱밥으로 이제 채우고 거기에 이제 그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지고 키우게 되면은 표고버섯을 키울 때보다 훨씬 그 고소득 작물로서 이제 그 모기버섯 농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우리나라가 그 벼를 제외하고는 그 식량 자급률이 뭐 10%가 겨우 됐니만이 이제 이럴 정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그 경제력이 워낙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러한 식량 자원들을 전부 수입해서 먹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수입 식량을 좀 더 자급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팜 같은 좀 더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고소득 작물을 키우는 것들이 앞으로 농민들의 고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요즘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가 도시,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만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뭐 주택 문제, 취업 문제, 인구 저출산 문제, 다양하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시골 마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른 성장과 어떤 도시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가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문제와 인구 문제와 그러한 농민들의 고소득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가지 공산품에만 의존하는 그런 수익성에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관엽식물에서 원년을 거쳐서 이제 어떤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까지 제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많지 않은 조회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왕 들으실 때 좋아요도 한번 누르고 들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